요즘 하루를 버티는 것만 해도 참 벅차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저녁이 되면 내일 걱정이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다른 세계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그 도망칠 세계를 약 200년 전 유럽으로 잠시 옮겨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누워 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 하루도 참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셨을 겁니다. 부당한 상황에도 참고, 불합리한 규칙에도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변화를 꿈꾸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1815년 유럽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나폴레옹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유럽의 왕들과 귀족들은 오스트리아 비인이라는 도시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난 사람들의 눈을 다시 감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유럽의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왕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을, 귀족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변화를 억누르려던 사람들과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 사이에 긴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빈 체제라는 거대한 감옥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1830년 7월과 1848년 2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하루를 보냈든, 어떤 억압 속에서 견뎌냈든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200년 전 유럽의 거리를 함께 걸어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누워서 천천히 숨을 고르시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814년 가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왕과 황제, 귀족들이 말 그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거든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그리고 수많은 공작과 대공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도시에 모였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재앙이 끝난 뒤 유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지만 바로 그때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한 사람이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 오스트리아 제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이 남자는 보기에는 우아한 귀족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 명확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혁명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메테르니히가 보기에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평민들이 왕을 처형하고 귀족들을 단두대로 보내고 급기야 나폴레옹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유럽을 망쳤다고. 그래서 그의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시계를 되돌리는 것. 1789년 이전으로, 혁명이 일어나기 전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빈 회의는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빈의 무도회장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파티가 열렸고 사람들은 회의는 춤추지만 진전은 없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메테르니히와 그의 동료들은 아주 치밀하게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만든 체제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통주의. 혁명으로 쫓겨난 왕들을 다시 왕좌에 앉히는 것. 둘째, 세력 균형. 어느 한 나라도 너무 강해져서
나폴레옹처럼 유럽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 두 가지 위험한 사상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1815년 6월 빈 회의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제안으로 신성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서로를 돕고 혁명을 막겠다고 맹세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우애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혁명의 싹이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군대를 보내 짓밟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체제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조가 복귀했지만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다시 왕의 전제 정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테르니히는 이런 조짐들을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열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신문은 발행 전에 모두 검열을 받아야 했고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강의 내용까지 감시받았습니다. 자유를 말하는 학생 단체들은 불법이 되었고 비밀 경찰들이 도처에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지역에서는 1819년 카를스바트 결의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상 통제의 법제화였습니다. 자율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대학생이 보수적인 극작가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메테르니히는 이것을 빌미로 모든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그렇게 1820년대가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럽은 평화로웠습니다. 큰 전쟁도 없었고 혁명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테르니히는 자신의 체제가 성공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하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억압받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마치 지하수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30년 7월 그 지하수가 마침내 지표로 분출하게 됩니다. 1820년대 파리의 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센 강변의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루브르 궁전 주변에서는 마차들이 우아하게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815년 프랑스에 복귀한 왕은 루이 18세였습니다. 나폴레옹의 형제였던 루이 16세의 동생이었죠. 처음에 그는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헌법을 인정했고 의회도 존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1824년 루이 18세가 죽고 그의 동생 샤를 10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샤를 10세는 시계를 더 뒤로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구체제, 그러니까 혁명 이전의 절대 왕정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귀족들에게 특권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때 빼앗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었고 교회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출판의 자유는 더욱 제한되었고 의회의 권한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변해 있었거든요. 1789년을 살았던 사람들, 나폴레옹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파리의 상인들, 은행가들,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샤를 10세의 반동 정책을 지켜보며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 7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샤를 10세는 자신을 반대하는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마침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7월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은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출판의 자유, 완전 박탈,
새로 선출된 의회 해산,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수 대폭 축소, 그리고 새로운 선거 실시. 한마디로 독재 선언이었습니다. 샤를 10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폴레옹도 사라졌고 메테르니 체제도 있는데 누가 감히 왕에게 대항하겠어?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아직도 1789년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칙령이 발표된 다음 날인 7월 26일, 파리의 신문사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칙령에 불복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7일 화요일, 파리의 거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규모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하려 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바리케이트가 등장한 것입니다. 파리 사람들은 거리에 돌을 뜯어내고 마차를 끌어다가 가구를 내다 놓아 거대한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세워진 바리케이트가 4,000개가 넘었다고 기록합니다. 파리 전체가 거대한 요새로 변한 것이죠. 7월 28일 수요일, 이날은 훗날 영광의 3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파리 시민들과 왕의 군대 사이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시민들 편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같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왕의 독재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7월 29일 목요일, 혁명군은 시청과 루브르 궁전을 점령했습니다. 파리 전역에 삼색기가 휘날렸습니다.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그 깃발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샤를 10세는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칙령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샤를 10세는 결국 왕위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봉 왕조는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제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왕이 사라진 프랑스는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830년 7월의 파리를 상상해 보세요. 여름의 열기 속에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든 계층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동자, 상인, 학생, 예술가, 심지어 여성과 아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외침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냐, 죽음이냐. 그 3일 동안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7일 아침, 거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인쇄공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검열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뒤를 이어 학생들이 합류했고 곧 수천 명의 군중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르몽 원수가 이끄는 2만 명의 군대가 파리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들은 충성스러운 왕당파였으니까요. 마르몽은 군대를 시내로 진입시켜 시위대를 해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혁명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싸움에 유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높은 건물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도시의 역사. 사람들은 건물 위에서 돌과 가구를 군인들에게 던졌습니다. 좁은 골목에 바리케이트를 쌓아 기병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발포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총구가 같은 프랑스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대는 아예 통째로 혁명군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탄약을 들고 심지어 대포까지 들고 넘어온 것이죠. 7월 28일이 되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바리케이트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시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군인들, 나폴레옹 시대의 참전 용사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파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졌고 왕의 군대는 점점 포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을 이끈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 막시밀리앙 라마르크 장군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걸고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케이트 위에서 싸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책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평범한 파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야심이나 권력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절실한 바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7월 29일,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혁명군은 퀼르리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왕의 마지막 거점이었죠. 마르몽 원수는 더 이상 전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파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사실상 혁명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이 남았죠. 이 승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급진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르주아 계급, 은행가들과 대상인들은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이 1789년처럼 과격하게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루이 필리프. 오를레앙 공작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젊은 시절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민 왕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절대 군주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헌 군주가 되겠다고요. 8월 9일,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프랑스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그는 신의 은총이 아니라 인민의 선택으로 왕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7월 혁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약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건물들은 총탄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빈 체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메테르니이가 아무리 치밀하게 억압의 그물을 쳤어도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은 결코 완전히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혁명의 불꽃은 곧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파리의 혁명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전령들, 신문, 소문,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메테르니는 빈의 서재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시작되었구나.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 혁명의 전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유럽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벨기에였습니다. 당시 벨기에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빈 회의에서 강대국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벨기에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과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원했지만 메테르니 체제 아래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830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오페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라는 노래가 흘러나오자 극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네덜란드 관리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되자 벨기에 전역이 독립운동으로 들끓었습니다. 네덜란드 왕은 군대를 보냈지만 벨기에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파리 시민들처럼 바리케이트를 쌓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열강들은 이번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벨기에의 독립을 지지했고 메테르니히조차 이 상황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831년 벨기에는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빈 체제에 뚫린 첫 번째 큰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혁명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폴란드는 빈 회의 이후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1830년 11월 바르샤바의 생도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총독을 공격했고 순식간에 폴란드 전역으로 반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찬란한 역사가 있었고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폴란드 혁명군은 여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알렉산드르 1세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에 대해 조금의 관용도 없는 냉혹한 전제 군주였습니다. 그는 10만 대군을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1831년 9월 바르샤바가 함락되었습니다. 폴란드 혁명은 피로 물들며 끝났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혁명가들은 파리, 런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폴란드는 다시 철저하게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폴란드어 사용마저 금지되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작은 봉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메테르니히는 여전히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군대가 신속하게 움직여 혁명의 싹을 잘라냈습니다. 그렇다면 7월 혁명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벨기에는 독립을 얻었습니다. 프랑스는 이펀 군주제를 확립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1830년 이전에는 빈 체제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1830년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7월 혁명은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의 새 왕 루이 필리프는 시민왕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했습니다.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투표권은 재산을 가진 소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의 혁명은 미완성이었다는 것을, 자유는 일부 얻었지만 평등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승리에 대한 불만이 18년 뒤 더 큰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840년대 중반, 유럽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끔찍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1845년부터 1847년까지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감자 역병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거나 이민을 떠났습니다. 곡물 가격이 치솟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빵조차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필리프의 정부가 점점 부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총리였던 기조는 부자가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없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었습니다. 3천만 명 중에서 겨우 24만 명만이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회는 금지되어 있었고 시위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찬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개혁 만찬회라고 불린 이 모임들에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척하면서 정치적 연설을 들었습니다. 선거법 개혁, 투표권 확대, 부패 척결, 이런 주제들이 토론되었습니다. 1848년 2월, 정부는 이 만찬회들까지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빗장이었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파리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개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월 23일 저녁, 외무부 건물 앞에 모인 군중에게 군인들이 발포한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누군가 실수로 총을 쏘았는지 아니면 명령이 있었는지.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52명의 시민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수레에 실려 거리를 돌았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고 복수를, 정의를 이라는 외침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2월 24일, 파리는 다시 바리케이트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830년과 달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쁜 왕을 좋은 왕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필리프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조를 해임하고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리의 군중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은 물러나라, 공화국을. 오후가 되자 루이 필리프는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궁전을 빠져나와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왕자는 텅 비었고 곧 군중들이 튤르리 궁전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궁전 밖으로 끌어내어 불태웠습니다. 왕정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청 앞 광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알퐁스 드 라마르틴이라는 시인이자 정치인이 발코니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제2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58년 만에 프랑스는 다시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이 혁명의 불꽃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속도는 1830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전신이 발명되어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철도가 깔려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빈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메테르니히의 본거지, 빈 체제의 심장부에서 말입니다. 빈 대학의 학생들이 먼저 일어났고 곧 노동자들이 합류했습니다. 3월 13일 메테르니히는 사임했습니다. 33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그 남자가 마침내 무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영국으로 망명했고 그가 만든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밀라노에서도 베네치아에서도 부다페스트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848년 봄 유럽 전체가 혁명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민족의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침내 자유와 민족 독립의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혁명가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1848년 봄의 희망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혁명가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원했지만
그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파리의 노동자들은 단순히 투표권만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할 권리, 먹고 살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립작업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었고 보수적인 의회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48년 6월 파리에서 다시 바리케이트가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월에는 모든 계층이 함께 싸웠지만 6월에는 노동자들만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이제 질서를 원했고 그들은 군대를 지지했습니다. 카베냑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노동자들의 바리케이트를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5일 동안 계속되었고 약 3,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알제리로 유배되었습니다. 6월 봉기는 피로 물들며 끝났습니다. 혁명은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는 체코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들이 각자 독립을 원했지만 서로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것을 이용해 분열시키고 정복했습니다. 빈돌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하나씩 혁명을 진압해 나갔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전독일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통일 독일을 이끌 것인가? 오스트리아인가? 프로이센인가? 왕을 둘 것인가? 공화국을 세울 것인가? 논쟁만 거듭하는 사이 보수 세력이 다시 힘을 회복했습니다. 49년이 되자 대부분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의 독립운동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혁명 정부들은 무너졌고 교황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이센 왕은 헌법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851년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848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였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마력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852년 그는 스스로를 나폴레옹 3세로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공화국은 다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848년 혁명은 완전한 실패였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들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고 보수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농모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서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땅에 묶인 예속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부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농민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헌법의 개념이 확고해졌습니다. 비록 많은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제 유럽의 군주들도 헌법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절대 왕정의 시대는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1848년의 혁명가들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살아남았습니다.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은 더 이상 소수 지식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대중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1848년의 청년들은 나이가 들어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싸웠다. 우리는 패배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1848년의 꿈은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역사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 걸음 나아가다가 한 걸음 물러섭니다. 1848년은 그 한 걸음 물러섬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200년 전의 파리 거리에서 시작해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빈 회의의 화려한 무도회장, 바리케이트가 선 좁은 골목길, 광장에서 울려 퍼지던 함성,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함께 지나왔습니다. 빈 체제와 그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는 결국 변화와 보수의 영원한 긴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메테르니히는 시간을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시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한번 깨어난 사람들의 의식은 다시 잠들게 할 수 없습니다. 1830년의 7월 혁명은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8년, 그 금은 거대한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혁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유산은 막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만 매일 작은 선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안전한 현재에 머물 것인가? 불확실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1848년의 혁명연가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던 세계는 그들이 죽은 뒤에 조금씩 실현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빈 체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메테르니히의 감옥은 견고해 보였지만 결국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누워 계신 분이 오늘 하루 어떤 억압을 느끼셨다면, 어떤 부당함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셨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1830년 7월의 파리 거리에서 바리케이트를 쌓았던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인쇄공, 학생, 상인,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00년 전 유럽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과 좌절, 승리와 패배,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인간의 끈질긴 의지를.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시고 몸의 힘을 살짝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깨에서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턱의 힘도 풀어주세요. 오늘 하루 버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과 비슷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년 전 파리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혁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밤입니다. 편안하게 쉬셔도 좋고 그냥 조용히 어둠 속에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빈 회의의 무도회장도 파리의 바리케이트도 이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온한 숨소리뿐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당신만의 작은 혁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